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하나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인공은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의 클레르 마르텐 교수, 42세 생태 정책학 전문가이자 CNN 아시아 환경자문위원입니다. 그녀가 제작한 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강하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유럽 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한국의 DMZ 인근 생태계를 다룬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한국에 파견될 때 클레르 교수는 DMZ 생태는 기본적으로 신화라며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흰꼬리 수리의 웅장한 비행과 제두루미 무리의 신비로운 강 건너기를 직접 목격하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프랑스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녀의 고백이 담긴 영상은 어떤 내레이션도 없이 오직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유럽 언론들은 분단의 땅에서 피어난 생태기적, 서구 전문가가 인정한 아시아의 환경성과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가졌던 한 프랑스 교수가 어떻게 한국의 DMZ 생태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됐을까요? 그녀가 한강하구에서 발견한 조작할 수 없는 자연의 증거들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파리 에콜 폴리테크 연구실에서 클레르 마르텐 교수는 책상 위에 놓인 항공료와 출장 계획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생강이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42세인 그녀는 지난 15년간 유럽 각국의 생태 정책을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책상 위 서류에는 한강하구 및 DMZ 생태복원 사례 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유럽연합과 CNN 양측에서 동시에 요청이 들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환경정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한강하구라. 혼잣말을 하며 지도를 펼쳐봤어요. 서울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한강의 마지막 구간,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DMZ 지역.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사전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환경정책 성과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연합환경위원회 담당자가 말했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언론 홍보가 뛰어나서 실제 성과와 보도되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클레르는 그 말에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유럽의 생태복원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계획과 막대한 예산, 그리고 체계적인 과학적 검증을 거쳐 진행됐어요. 반면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고, 때로는 결과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NN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환경 분야는 과학적 엄밀성이 중요하죠. 아시아 담당 프로듀서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었습니다. 클레르 교수님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장 샤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클레르, 한국 출장 준비 어때? 나도 같은 시기에 아시아 쪽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갈 예정이야.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장샤오는 대학원 시절 같이 공부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다국적 정책연구소에서 아시아 지역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만나자. 현지 상황도 같이 분석해보고. 답장을 보내며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혼자서 낯선 곳에 가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동료와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한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의 개요, DMZ 일대의 생물 다양성 현황,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의 특징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들이었어요. 하지만 클레르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가능할까? 특히 시민 참여형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환경정책이 대부분 전문가 집단과 정부기관 주도로 이루어졌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의미 있는 생태복원이 가능하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주도의 계획을 시민 참여로 포장한 것일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한강 보러 오신 건가요? 네, 연구차 왔습니다. 한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새들도 많이 와서 살고 시민들도 자주 나와서 산책하고 택시기사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관찰했어요. 확실히 깔끔하고 잘 정리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생태복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시 환경연구소에서 브리핑을 받고 오후에는 한강하구 지역으로 현장 답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강하구는 아직도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제약 때문에 생태가 보존될 수 있었을 거야. 클레르는 나름대로 분석했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이니까 자연스럽게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었을 테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서 생태복원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장 샤오와 만났어요.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재회를 나누며 이번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환경정책은 과대포장된 면이 많다고 생각해. 장 샤오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어요. 특히 DMZ 생태 같은 건 애초에 군사적 이유로 사람이 못 들어간 곳이잖아. 그걸 자신들의 정책 성과라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 같아. 어느 정도 동감해. 하지만 일단 현장을 직접 봐야겠어.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아시아 지역은 워낙 홍보를 잘하거든. 장 샤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할 거야. 며칠 후에 다시 만나서 소감을 나눠보자. 좋아. 나도 이쪽에서 관련 자료들을 더 수집해 볼게. 호텔로 돌아와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각종 측정 장비들을 점검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강의 끝자락, 바다와 만나는 지점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였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현실이 홍보보다 항상 복잡하고 덜 완벽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도 있었어요. 15년간 생태 정책을 연구해오면서 가끔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사례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강하구가 과연 그런 곳 중 하나일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시 환경연구소에서 이윤재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현장 조사 자료들을 담담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강하구 지역은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박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어서 1953년 이후 70년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죠. 지도 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민간인 통제구역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역설적으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어요. 정부에서 특별한 보호 정책을 시행한 건가요? 클레르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사실 처음 20년간은 정부에서도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군사적 목적으로만 관리했죠. 그럼 언제부터 생태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1990년대부터 시민조류 관찰자들이 이 지역에서 희귀종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학계와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됐죠. 이윤재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시민 관찰자들이 30년간 기록한 조류 관찰 일지였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건가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정말 세세한 관찰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날짜, 시간, 날씨, 관찰된 종류와 개체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 아마추어 조류 애호가들이에요. 하지만 30년간 꾸준히 기록한 데이터는 어떤 전문 연구보다 값진 자료가 됐죠. 전문적인 검증은 받았나요? 물론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교차 검증했고 국제조류학회에서도 인정받은 자료예요.
클레르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거든요. 오늘 현장에 나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전 브리핑을 마치고 오후에 한강학으로 향했습니다. 이윤재 박사와 함께 CNN 다큐멘터리 팀의 노에미 감독도 동행했어요. 30대 중반의 노에미는 프랑스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리한 눈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김포 일대에 도착했습니다. 점점 민가가 줄어들고 철책과 감시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출입 허가증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이윤재 박사가 미리 준비한 허가서를 초소에 제출했어요. 군인들이 신분을 확인한 후에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이런 식으로 관리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완전히 출입 금지였고 1990년대부터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 출입이 허용됐죠. 철책을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자연의 소리만 들렸어요. 갈대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물길이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와! 노에미 감독이 작은 탄성을 내뱉으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런 곳이 서울 근처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 대도시의 복잡함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윤재 박사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높은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날개폭이 2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맹금류였어요. 흰 꼬리 수리입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얀 꼬리깃이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운 종이에요. 클레르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관찰돼요. 시베리아에서 월동하러 내려오는 거죠. 흰 꼬리 수리가 몇 바퀴 더 선회하다가 갈대밭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웅장한 비행을 보며 클레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나요? 야생동물은 연출되지 않죠. 특히 흰 꼬리 수리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생태계가 건강해야만 볼 수 있어요. 이윤재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대밭을 걸어가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다양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생명은 멈춘 시간 속에서 피었습니다. 이윤재 박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70년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곳에서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고 번성해왔던 거였습니다. 이곳의 생물 다양성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 근교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조류만 해도 200여 종이 관찰됐고 그중 30여 종이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에요. 노에미 감독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 모든 풍경을 담고 있었어요. 갈대밭의 물결,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평화로운 물길까지. 이 영상을 유럽에서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클레르가 말했어요. 대도시 근교에 이런 원시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녁 무렵 관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복원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갈 예정인가요? DMZ에 더 가까운 장항습지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는 제두루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도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흰 꼬리 수리의 웅장한 비행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장면만큼은 어떤 이론이나 분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장샤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때? 현장 조사 첫날은 어땠어? 예상한 대로였나?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해. 내일 더 보고 나서 얘기하자. 창밖으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강물이 다다르는 곳에서 오늘 흰 꼬리 수리를 봤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욱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호텔을 나서 장항습지로 향했습니다. 이윤재 박사가 특별한 손님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일찍 출발하자고 했어요. 노에미 감독도 함께였습니다. 제두루미는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활발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이윤재 박사가 설명했어요.
전 세계 개체수가 3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종이죠. 그 귀한 새가 이곳에 온다고요? 네. 매년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요. DMZ 인근 습지가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죠.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장항 습지에 도착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이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도 민간인 통제구역인가요? 부분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갈 곳은 관찰 허가를 받은 지점이에요. 감시초소를 지나 습지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과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시민조사단 몇 명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쯤 나타날까요? 클레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곧이에요. 보통 해 뜨기 30분 전후로 도착하거든요. 그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안개가 습지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시민 관찰자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서 큰 새 무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날개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두름이에요. 이윤재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0여 마리의 제두루미가 완벽한 비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회색빛 몸체의 새하얀 목, 그리고 빨간 이마가 새벽 하늘에서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두루미들이 습지 상공에서 몇 바퀴 선회하더니 천천히 고도를 낮춰 물가에 착지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떨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거대한 날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착지하면서 내는 울음소리까지 더해져 정말 장엄한 교향곡 같았습니다. 클레르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나는 이런 장면을 프랑스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20년 넘게 생태 연구를 해왔지만 이런 원시적이고 순수한 자연의 힘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두루미들이 물가에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긴 부리를 물속에 넣었다가 빼면서 작은 물고기나 수초를 잡아 올렸습니다. 가끔 한 마리가 목을 높이 들어 주변을 경계하면 다른 새들도 따라 고개를 들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저들이 이곳을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노에미 감독이 영상을 찍으면서 물어봤어요. 수천 년간 이어온 이주 경로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곳이 사라지면 제두루미들도 사라져요. 대체할 수 있는 서식지가 거의 없거든요. 이윤재 박사의 말에 숙연해졌어요. 이 평화로운 습지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관찰을 계속했어요. 제두루미들은 먹이를 먹기도 하고 물 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새끼들이 어른 새를 따라 먹이 찾는 법을 배우는 모습도 보였어요. 부모가 부리로 먹이를 잡아주면 새끼가 받아먹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네요. 클레르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장 샤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클레르, 어떻게 지내? 나도 서울에 도착했어. 한국생태보건 관련해서 흥미로운 자료들을 입수했는데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보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어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광경과 장샤오의 메시지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제두루미들이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먹이 활동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마리가 다시 비자 대형을 이루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새벽 안개를 뚫고 사라져가는 그 장면을 보며 클레르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연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인위적인 연출이나 계획도 없이 오직 생명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에미 감독이 말했어요. 이 영상을 편집하면 정말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음악이나 내레이션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 담는 게 어떨까요? 클레르의 제안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오후에 장 샤오와 만났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오늘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 장 샤오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정말 원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군사적 이유로 사람이 못 들어간 덕분이잖아. 한국 정부의 정책적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 장샤오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겨우 몇 마리 조류가 한국 생태계 전체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대화를 나누면서도 클레르는 오늘 아침 본 제두루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의심도 분석도 필요 없는 순수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도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두루미의 비행, 그들의 착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부모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인 보고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에서 오늘 그 경이로운 장면을 봤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장샤오가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유럽 전문가가 본 한국 생태복원의 허상이었습니다. DMZ 생태는 기본적으로 신화라고 봐야 합니다. 장샤오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70년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 자연이 회복된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걸 한국 정부의 정책적 성과라고 포장하는 건 과장된 선전에 불과해요. 인터뷰 내용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시민 참여형 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에 계획된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식의 감성적 접근을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클레르는 그 인터뷰를 보며 불쾌했어요. 어제 본 제두루미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장샤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샤오, 인터뷰 봤어. 좀 과하지 않았나? 곧 답장이 왔어요. 클레르, 우리는 객관적 시각을 잃으면 안 돼.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잃고 있는 거 아냐? 그 말에 약간 화가 났어요. 마치 클레르가 전문성을 잃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오늘은 이윤재 박사와 함께 다시 한강학으로 나갔습니다. 노에미 감독도 어제 촬영하지 못한 장면들을 보완하려고 따라왔어요. 오늘은 다른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에서 이윤재 박사가 말했어요. 게리떼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습지에 도착하자 정말로 장관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마리의 게리들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회색빛 몸체에 주황색 뿌리를 가진 큰 기러기들이었어요. 물 위를 덮을 정도로 많은 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와,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노에미 감독이 감탄하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흰 꼬리수리 2마리가 게리떼 위를 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본 것보다 더 큰 개체들이었습니다. 게리들이 수리에 등장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물 위에서 바짝 엎드리거나 경계 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흰 꼬리수리들은 몇 바퀴 더 돌더니 갈대밭 근처 큰 나무에 차례로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게리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마리가 동시에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늘이 새들로 뒤덮였고 날개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게리들이 큰 원을 그리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어요. 흰 꼬리수리들은 나무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의 지배자인 것처럼요. 이런 장면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클레르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노에미 감독이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아무런 음악도 해설도 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만 녹음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모든 논쟁이 끝날 것 같아요. 노에미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어요. 어떤 말보다 강력하죠. 관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샤오였습니다. 클레르, 내 인터뷰 어떻게 생각해? 좀 더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 샤오, 나는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어. 당신이 말하는 객관성이 과연 맞는지 의문스러워. 뭐? 너 혹시 현지 분위기에 휩쓸린 거 아냐? 클레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휩쓸린 게 아니라 진실을 본 거야. 방금 전에 흰 꼬리수리와 게리떼의 상호작용을 목격했는데 이런 건 연출할 수 없어. 그런 개별적 장면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지. 개별적 장면? 이건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클레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동료와 이렇게 의견이 갈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노에미 감독이 편집한 영상을 봤어요. 흰꼬리 수리의 선회 비행부터 게리 때의 일제 이륙까지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 어떨까요? 노에미의 제안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장면이에요. 영상이 유튜브와 트위터에 공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장면이 서울 근처에서 가능하다니. 정말 경이로운 자연이네요. 누가 이런 걸 연출할 수 있나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이건 누가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이 공유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반면 장샤오의 인터뷰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영상의 힘이 말의 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국제조류학회에서 클레르와 노에미의 영상에 공식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였어요. 도시 근교에서 이런 수준의 생태계 상호작용을 관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샤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어쩐지 기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클레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제 본 흰꼬리 수리와 게리들의 장면처럼 어떤 논쟁보다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유럽연합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마감이 이틀 후였는데 아직 한 줄도 쓰지 못한 상태였어요. 한강하구 및 DMZ 생태복원 현장 조사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흰꼬리 수리의 웅장한 비행, 제두루미의 감동적인 착지, 게리 때와 수리의 상호작용까지. 브뤼셀에서 받은 지시는 간단했어요.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라. 하지만 지금 클레르가 마주하고 있는 건 그런 단순한 분류를 거부하는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팩트만 적으라는 지시가 지금은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랍에서 이윤재 박사가 준 시민 관찰 일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30년간 기록된 수백 개의 날짜, 수십 명의 이름, 조용한 기록들. 1995년 3월 12일, 흰꼬리 수리 2마리 최초 관찰 마이너스 김정수 2003년 11월 5일, 제두루미 무리 42마리 확인. 마이너스 박영애 2018년 2월 18일, 게리 때 300여 마리 집단 서식 마이너스 이민호. 하나하나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추위와 새벽잠을 마다하지 않고 기록한 살아있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삶이었어요. 클레르는 고요히 노트를 덮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답답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밤 11시에 한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강은 클레르에게 그냥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흰꼬리 수리가 날고 제두루미가 먹이를 찾고 게리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수많은 새들이 잠을 자고 있을 거였어요. 휴대폰에 파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대학 동료 교수였습니다. 클레르, 한국 출장 어때? 예상한 대로 과장된 부분들이 많지? 유럽 기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무언가가 클레르 안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기준으로 보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유럽의 기준이 절대적인 잣대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다른 지역의 성과를 의심부터 하게 됐을까요?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시민들이 30년간 기록한 관찰 일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새벽부터 나와서 새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보존되고 있는 경이로운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유럽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클레르는 자신이 처음 가진 의심이 너무 오만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생태복원이 유럽과 다른 방식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민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유럽보다 더 앞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강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목을 적어봤어요. 한강하구에서 만난 조작할 수 없는 진실들. 하지만 이 제목도 지웠어요. 아직 유럽연합에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대신 시민 관찰자들의 일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새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김정수, 1995년. 오늘 처음 제두루미 새끼를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이너스 박영희, 2003년. 게리들이 해마다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이민호, 2018년. 하나하나가 진심 어린 기록이었어요. 학위나 논문을 위한 게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이런 기록들이야말로 어떤 공식적인 보고서보다 값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클레르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될지는 몰라도 거짓은 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실만이 가치 있는 거였으니까요.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몇 시간 후면 다시 새벽 관찰을 위해 나가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민 일지의 한 구절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새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30년간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이너스 시민조류 관찰단 공동성명, 2020년. 그 문장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존의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법이나 제도보다 예산이나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그것을 클레르는 한강하구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다시 장항습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이윤재 박사가 정말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더 이른 시간 출발을 제안했어요. 노에미 감독도 어제보다 더 많은 장비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게리들의 강 건너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이윤재 박사가 설명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게리들이 먹이를 찾아 강 건너편으로 이동해요. 물 한 개가 낀 새벽에 하는 행동이라 보기가 쉽지 않죠. 습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강 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설치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주변이 워낙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게리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시작됐어요. 이윤재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강 건너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십 마리의 게리들이 물가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게리들이 그 뒤를 따라 하나둘씩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물 안개 속에서 게리들이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발소리조차 없이 조용히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클레르는 무의식 중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신성하고 평화로운 장면이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노에미 감독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메라를 든 채로 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리들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물 안개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강물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게리들의 실루엣이 안개와 햇빛 속에서 환상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서 모든 게리들이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먹이터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클레르와 노에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촬영하지 않았어요? 노에미가 물어봤어요. 저건 누구도 기록해선 안 될 것 같았어요. 클레르의 대답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신성한 순간이어서. 노에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윤재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저런 완벽한 강 건너기를 본 건 정말 드물어요. 날씨와 안개, 그리고 게리들의 컨디션이 모두 맞아야 가능한 일이죠.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군요. 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클레르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노에미가 말했어요. 오늘 장면을 촬영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건 기록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클레르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록하고 평가하려는 자신의 습관이 때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요. 오늘 아침 게리들의 강 건너기는 그런 걸 가르쳐준 순간이었어요. 인간의 관측을 거부하는 자연의 신성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보고서 작성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첫 문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개인적인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생각해봤다.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접근일까? 어떤 순간들은 그냥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닐까? 게리들의 강 건너기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겸손해졌다. 일기를 쓰면서 클레르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어요. 지금까지의 자신이 너무 분석적이고 비판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때로 침묵하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그 강에서 게리들이 신비로운 여행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자신이 얼마나 행운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현장 조사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보고서를 쓰게 될까요? 클레르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거짓은 쓸 수 없다는 것이요. 마지막 현장 조사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샤오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가 직접 현장을 보고 나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아침 9시에 한강하구에서 만났습니다. 장샤오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클레르, 마지막 기회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줘. 샤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객관적이었어. 당신도 직접 보면 알 거야. 습지로 향하는 길에 장샤오가 계속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군사적 이유로 보존된 거잖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정책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시민 참여? 전문성 없는 아마추어들의 감상적 활동일 뿐이야. 이윤재 박사와 노에미 감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샤오를 소개하자 이윤재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장샤오가 다소 건방진 어조로 물어봤어요. 그냥 평상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요. 관찰 지점에 도착해서 망원경을 설치했어요. 오늘도 많은 새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흰 꼬리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떠서 선회하고 있었고 갈대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흰 꼬리수리는 이윤재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장샤오가 끊어버렸어요. 그냥 몇 마리 새가 있다고 해서 생태복원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 순간 갈대밭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두루미 무리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0여 마리가 넘는 대규모 무리였어요. 하늘이 거대한 새들로 뒤덮였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습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제두루미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장샤오도 그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죠. 이런 개별 사례만으로는 그때 노에미 감독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런 장면들을 계속 봤어요. 개별 사례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하지만 과학적 검증? 이번에는 이윤재 박사가 말했어요. 30년간 시민들이 기록한 관찰 일지, 대학교들의 교차 검증, 국제학술지 발표까지 모두 과학적 검증 아닌가요? 장샤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 꼬리수리 3마리가 동시에 나타나서 게리떼 위를 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은 수였습니다. 게리들이 긴장해서 물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흰 꼬리수리들은 그 위를 천천히 돌면서 사냥 기회를 노렸어요. 그런데 게리들이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흰꼬리 수리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사이 게리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고도의 생존 전략을 연출할 수 있나요? 클레르가 장 샤오를 보며 물어봤어요. 장 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에미 감독이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어떤 해설도 없이 오직 장면만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오후에 관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 샤오가 말했어요. 오늘 본 건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샤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클레르가 답답해서 말했어요. 결론을 정해놨다고. 나는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편견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노에미가 편집한 영상이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흰꼬리 수리와 게리들의 생존 게임을 담은 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어떤 내레이션도 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지능적 행동을 누가 연출할 수 있나요? 자연 다큐멘터리보다 더 생생해요. 한강아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태계였다니.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반면 장 샤오는 그날 이후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 여러 국가의 환경단체들이 한강아구 보전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였어요. 노에미의 영상들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서 아시아의 환경보전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말이 아닌 장면으로 증명된 성과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클레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진실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였어요. 장샤오의 비판과 의심보다 흰꼬리 수리와 제두루미의 실제 모습이 훨씬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내일이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에 제출할 보고서도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제 클레르는 어떤 보고서를 쓸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챕터 8. 프랑스에서 보낸 보고서.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콜 폴리테크 연구실에서 클레르는 한강아구 생태복원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특별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안개 속에서 강을 건너는 제두루미들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강아구에서의 경험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첫 강의 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부생부터 박사과정까지 그리고 몇몇 동료 교수들도 참석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르 마르탱입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8주간 여러분과 함께 한강아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 한강아구의 전경 사진을 띄웠어요. 이 사진은 지난 겨울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아시아의 환경 정책이 유럽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실제로 가보니 어떠셨나요? 클레르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강아구는 나를 침묵시켰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진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두루미 무리의 비행 장면을 보여줬어요. 노에미가 촬영한 영상 중 일부였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자연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무슨 뜻인가요? 다른 학생이 물어봤어요. 한강아구의 진짜 성공 비결은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30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사람들 말이에요. 시민 관찰자들의 일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기록들이 어떤 정부 보고서보다 값진 자료가 됐죠. 전문성은 어떻게 담보하나요? 박사과정 학생이 질문했어요. 30년간 같은 지점을 관찰한 경험.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게 있을까요? 클레르의 답변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정부나 전문기관 주도로 환경정책이 이루어지잖아요. 시민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사례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였거든요. 강의 후반부에는 흰꼬리 수리와 게리들의 상호작용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경외감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함도요. 우리가 자연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연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질문을 더했어요. 교수님, 유럽연합에 제출한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클레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강하구에서 목격한 조작할 수 없는 진실들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처음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었나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그게 정직한 보고서였어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국에서 온 메일을 발견했어요. 이윤재 박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클레르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이제 봄이 왔어요. 제두루미들은 번식지로 돌아갔고 새로운 철새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올봄 새로 관찰된 새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시민 관찰자들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교수님의 보고서와 노에미 감독의 다큐 덕분에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한강하구에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시민 참여형 생태보전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제 학생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생강이 파리 시내를 가로질러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강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강이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생동감과는 조금 달랐어요. 벽에 걸린 제두루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강하구에서 본 것은 단순한 생태복원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시민들의 진심이었어요. 30년간 새벽을 마다하지 않고 새들을 지켜본 그 마음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시민 참여형 생태보전 모델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학생들과 함께 한강하구 현장 학습을 기획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들도 클레르가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녁 무렵 CNN에서 노에미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30분짜리 다큐였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떤 과장된 연출도 없이 오직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물안개 속 제두루미들의 군무였어요. 내레이션은 없었고 자막에는 이 한 줄만 흘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클레르도 한강하구에서 그 진실을 목격한 후로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힘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파리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클레르의 마음속에는 한강하구의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